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그게 맞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또 이제 학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낭독 혁명의 저자 고영성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는 우리 6세부터 11세까지 아이들에게 독서력과 공부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 한 가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독서 능력을 키우고 공부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그게 맞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이제 학설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독서 발달상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5단계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예비 독서가인데요. 예비 독서가는 6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서를 하면 문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6세 이하 아이들을 예비 독서가래요. 예비긴 한데 독서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예비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훌륭한 독서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1강, 2강 때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에는 조기 한글 교육을 하기보다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 것이, 또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뇌 발달상, 제가 스티븐 핑거의 명언을 외우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소리에 관한 아이들은 이미 선이 연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문자는 고생스럽게 추가 조립해야 하는 액세서리다. 그게 뭐죠? 아이들은 듣는 데는 천재지만 보는 데는 바보다. 보통 6세 이하. 제가 뇌발달 미엘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독서가 때는 부모님이 책 읽어주셔서 이 머릿속에 많은 어휘 그리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3살, 많게는 4살까지는 아이가 말도 잘하고 어휘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두머리, 제가 예를 들었죠? 우두머리, 진화, 골질, 운석 그런 얘기를 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공룡책을 읽어주게 된다면 그런 용어들을 아주 자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그 어휘를 머릿속에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7세 이후에 문자를 습득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뇌가 된 상태에서 습득했을 때 이미 어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어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좀 쉽게 빠른 속도로 독서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복잡하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긴 문장, 복잡한 문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문장 구조, 문법 체계가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실 때 좀 긴 글, 복잡한 문장의 글을 이제 많이 읽어주시면 아이가 머릿속에 그 구조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자를 알게 되었을 때 쉽게 이제 독해를 할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에서 1단계 예비 독서가 때는 책을 많이 읽어주면 된다.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제가 2강 때 품에 안고 기분 좋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뇌 기반 학습이 뭐라고 그랬죠? 감정 기반 학습.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인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면 인지력이 확장돼서 정보나 기억을 더 잘할 정보 습득이나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이 있으면 나중에 그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억지로 하게 되면 싫은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 인지가 축소가 되면서 인지 능력이 축소가 되면서 정보 습득이나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일을 스스로 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비 독서관 특히나. 그렇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초보 독서가입니다. 초보 독서가는 보통 7세에서 8세. 빠르면 6세, 6세부터 된 아이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7세부터 8세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 때는 뭐냐면 이제 문자를 익혀서 책을 이렇게 이제 혼자 읽을 수 있는 단계인데 이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또 이 초보 독서가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구사하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던 음성 언어가 이 문자 언어와 어떻게 매치되는지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뜻도 알아요. 말도 합니다. 그것이 문자라 매치시키는 거죠. 예, 그 단계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보통 평가를 할 때 음절을 분할할 줄 아는 능력이 배우는 거고요. 음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음절을 이제 분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독서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쨌든 결인데 결이야 독서라는 단어에서 서를 빼면 뭐가 남지? 뭐가 남죠? 독자가 남죠? 예,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예요. 어떤 단어가 음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음소인지입니다. 음소인지 뭐죠? 독자라는 것은 디귿, 오,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합쳐져서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귿, 독할 때 이 디귿 소리 있잖아요. 그걸 인지하는 겁니다. 독할 때 받침이 오라는 거. 독할 때 오, 이게 이 문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가는 단계인데 스탠퍼드 대학의 코니 주얼 교수가 한 연구에 의하면 1학년 때 음소 인지를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 두 아이의 독서 능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보 독서가 때 음소 인지를 매우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음소 인지를 잘 습득한 아이일수록 나중에 독서력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때 음소 인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음소 인지가 쉬운 것 같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 배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음소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한글 원리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디귿이면 디귿, 독자면 디귿, 오, 기억이 합쳐지면 독자가 된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아이들이 글자도 잘 알게 되고 이 글자의 뜻하는 음성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독자, 박자, 각자가 있어요. 독박각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다 기억 받침인 거. 똑같은 음소니까 아이들은 그게 인지가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리을 받침이 을 이렇게 똑같이 소리 난다는 걸 인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서할 때 서를 빼면 뭐가 남지? 독이 남아요. 라는 음절 분할 능력보다 음소 인지 능력. 예를 들어서 독자라는 게 디귿, 오, 기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훨씬 더 나중에 압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가 독자가 디귿, 오, 기억으로 이루어졌고 각 음소가 발음되는 그 음성이 있잖아요. 소리. 그거를 인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나중에 독서를 훨씬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음소 인지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초보 독서가 때 또 배워야 하는 것이 문자의 불규칙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이제 단어를 읽을 때 소리와 문자가 항상 같다는 거, 규칙적인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라는 거를 봤을 때 독이라고 읽었을 때 항상 독으로 익히니까 이 단어가
다른 책에도 똑같은 형태가 나오면 독자라고 읽어야지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자가 항상 규칙적이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 초보 독서가 아이들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요로 있습니다. 요로 읽어요. 저희 딸도 그렇게 처음에 읽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게 있어요야 더니 처음에 왜 이게 있어요로 하다가 그래 말은 또 있어요가 맞은 것 같아. 말을 쓸 때는 있어요야. 근데 이거는 it어요야. 이게 소리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불규칙적인 게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it어요를 읽을 때 있어요라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초보 독서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도 굿이잖아요. 근데 굳이 같이 그것도 got 영어 발음 같네요. got 티귿 받침 gat이라고 읽지 않고 got이라고 바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단계가 바로 이 7, 8세 막 한글을 띈 아이들이 배워야 할 어떤 그런 발달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독하는 독서가예요. 이때는 이제 글을 읽을 때 유창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유창성. 그리고 이때는 이 문장의 사전적 의미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해독하는 독서가예요. 독해랑은 좀 다릅니다. 해독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사전적 의미만. 그리고 어떤 어미의 변화 같은 거. 또 예를 들어서 목적격 조사가 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몸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발음이 들어가면 이제 명사가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핵심적인 건 그런 어떤 조사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유창하게 읽는 것을 습득하는 단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창하는 해독하는 독서가는 유창성을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예요.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 제가 이제 5단계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 드렸군요. 5단계는 이 단계를 나눈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 유명 그 독서 전문가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 5개로 분류된다라고 이제 합의를 본 내용들입니다. 4단계는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인데요. 이때는 당연하게 유창하게 읽어요. 글을 유창하게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독이 아니라 독해할 수 있는 단계예요. 해독은 사전적 의미만 이렇게 이해하는 단계이고요. 독해는요, 어떤 반어법, 은유, 작가의 의도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입니다. 이때는 빠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후반, 중후반 때 그걸 습득하게 되고요. 좀 늦은 사람은 이제 중학교까지 이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를 읽을 때 이제 그러니까 김동명 시인의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밤은 푸른 안개에 쌓인 호수. 나는 자매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다. 라는 게 있어요. 멋있잖아요? 예, 시가 멋있죠? 밤은요, 푸른 안개에 쌓인 호수래요. 그리고 나는요, 그 푸른 안개에 쌓인 호수에 자매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이런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예. 그런 표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미지도 그릴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이게, 해독하는 독서가는 그것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는 이거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시를 낭독하고 또 암송할 때 서시는 되게 빨리 배웠는데 오히려 이 서시가 훨씬 길잖아요. 죽는을까 하늘 우러러 쭈쭈쭈쭈 오래 걸렸는데 오히려 이 시 김동명의 밤은 좀 오래 걸렸어요. 그 은유라는 거를 잘 이렇게 파악이 쉽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짧은 건데도 많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외우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미지를 그려봐라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외우긴 했었는데 이 얘기 뭐냐면 이런 의미들을 팍팍팍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암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 수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숙련된 독서가 이때는 이 내용의 어떤 숨은 뜻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는 그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내용으로 책의 내용으로 이제 새로운 창작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정보와 이제 접목시킬 수도 있고, 융합할 수도 있고, 재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하이 퀄리티한 수준이 높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비 독서가를 통해서 초보 독서가, 그 다음에 해독하는 독서가,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 그 다음에 숙련된 독서가로 이제 슬슬 이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단계를 잘 밟은 아이일수록 이제 훌륭한 독서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아이들의 연령대인 6세에서 11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6세, 보통 18세, 좀 빠르면 6세까지 포함했습니다. 6세에서 8세까지 아이들은 제가 초보 독서가라 그랬죠. 그리고 그냥 8세부터 11세까지 아이들을 이제 해독하는 독서가로 볼 수 있는데, 그럼 6세부터 11세를 이걸 합해가지고 초보 해독가라 볼 수 있겠죠? 이 초보 해독가 6세부터 11세 아이들이 꼭 달성해야 할 5가지 독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 문자와 음성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는 것. 문자와 음성이 연결되어 있고 이걸 인지하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2. 음절 분할과 음소 인지를 제대로 하는 것. 제가 음절 분할 말씀드렸죠. 독서에서 서자를 빼면 독이 남는다는 거. 음소 인지는 독자라는 게 디귿, 오,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음소가 의미하는 그 음성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 각, 박 이게 같은 기역 받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음성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음소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은, 세 번째는 단어를 읽을 때 불규칙성을 체화하는 것. 요를 있어요로 읽을 수 있는 것. 예. 같이, 굳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문장을 유창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문장을 쭉 이렇게, 막 떠듬떠듬 읽는 게 아니라, 막혀서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몰라가지고 아니면 글자를 막 이상하게 읽는다던가, 아니면 뒷부분이 있어요인데 있었습니다. 있었을까? 그런데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뒷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막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문자 그대로 유창하게 읽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을 언제 다시 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글을 다시 읽죠?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을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뒤로 가는 거예요. 내 문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었는데도. 그러면 뒤로 가는 거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특히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공부법 강의 아직 안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아니면 완벽한 공부법 강의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메타인지는 아이들의 공부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타인지가 이 기억력이 높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요. 예.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면 공부는 공부법, 공부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일수록 훌륭한 공부 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같은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독서의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가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꼭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쟁취한 아이일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이 5가지를 6세부터 11세 사이에
잘 습득한 아이일수록 그 다음 단계인 먼저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독입니다. 낭독. 소리내어 읽는 거죠. 근데 그냥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부모나 교사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낭독. 기본적으로 아이가 처음에 글을 읽을 때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묵독을 못합니다. 조금 안 상태에서 제가 6세부터 11세까지는 거의 다 낭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아이가 글을 좀 읽으면 바로 뭐를 시키냐면 묵독을 시킵니다. 낭독은 소리내서 읽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묵독은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낭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묵독이 되면 묵독으로 글자를 배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낭독을 되게 충실히 오랫동안 할 경우에 나중에 묵독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아이들이 쟁취해야 되는 것이 문자, 음성 연결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음절 분할과 음소 인절 제대로 아는 겁니다. 단어를 읽을 때 부기추성을 체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낭독을 해야 됩니다. 소리 크게. 나중에 이제 낭독이 왜 중요한지에서 이제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6세부터 11세 아이들이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부모나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런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놀랬던 게 저희 딸이 이제 오전 시간에 아침에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 책을 이제 읽습니다. 읽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책을 어떻게 읽니? 다 눈으로 읽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도서관에 있은 적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물어봤어요. 야, 도서관에서 결이야,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 읽어? 얘들? 그랬더니 다 조용하게 소리를 내면 안 된대요. 소리 내면 선생님한테 혼난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만 그런가? 그래서 다른 학교도 물어봤어요. 제가 모임 이런 데에서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묵독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비효율적인 독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요 낭독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낭독을 아주 열심히 할 때 나중에 묵독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묵독을 하면요 음성과 문자의 연결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음소 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단어의 불규칙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매우 더디게 알게 되죠. 결국 알게는 됩니다. 아이들이 음성을 알게 되고 자주 보게 되니까 언젠가 알게 돼요. 그러나 매우 늦게, 매우 비효율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주 크게 낭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낭독을 할 때는, 아이들이 낭독할 때는 2가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예비 독서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단계가 7세에서 8세가 초보 독서가입니다. 근데 초보 독서가는 이제 문자를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낭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낭독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 부모님이 계속 책을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이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낭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때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서 아이는 이때 아이들이 문자를 바로 배웠을 때는 글자를 읽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글자를 못 읽는데 아이들은 귀가 천재라고 했잖아요. 계속 책을 읽어주시면서 어휘량을 계속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 독서가일 때에도 낭독을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 낭독, 부모님께서 같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이가 11세 이후에 그러니까 유창하게 독해한 독서가가 됐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묵독을 할 수 있거든요. 묵독을 그때 할 수 있자 할지라도 낭독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낭독을. 그러니까 낭독을 이제 묵독을 유창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낭독을 같이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대신 아이들이 낭독과 관련해서 2가지를 좀 미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예비 독서가 6세 이하일 때는 부모님이 낭독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 8세 때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부모님이 책 읽어주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아직 유창성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이제 문자와 이제 소리와 문자를 연결시키는 그 어려운 과정을 혼자 겪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수준이 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높은 수준의 글을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듣는 수준의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는 계속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글은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같이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이의 어휘력과 문장 능력을 계속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한글을 막 배우고 나서 낭독을 한다 할지라도 병행해서 그 전 단계 했던 것들을 이어서 해주는 거죠. 읽어주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나중에 유창하게 낭독하게 되면서 나중에 묵독도 잘하게 됐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한동안 같이 낭독을 해주며 매우 좋습니다. 낭독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집중력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기억 능력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때문에 아이가 이제 낭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전 단계에 했던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읽어주라. 그리고 낭독 다음 애가 유창하게 이제 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낭독을 거의 이제 마치고 나서 유창하게 이제 뭐 불규칙성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글을 막 유창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할지라도 그래서 묵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낭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매우 좋다. 특히나 시험 준비할 때 낭독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낭독하면 아니면 뭐 시낭송이랄지 그런 어떤 음율이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낭독하면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는 것이 매우 좋다. 지금 성인 독서에도 낭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 거야, 낭독이? 성인들이? 여러분, 글을 쓸 때, 태고할 때 낭독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면요, 말이 되는 글이에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유시민 작가의 책에 보면은, 말이 되는 글이 좋은 글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되는 글인 걸 어떻게 알죠? 낭독을 해보면 합니다. 눈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낭독을 해보면, 말이 되는 글이고 안 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글은 말이 되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낭독을 하면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문제를 풀 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한번 큰 소리 읽어봐. 그러면 문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지를 썼던 우리 김선 작가님이 항상 써왔던 방법이세요. 아이들이 저는 이제 8살이니까 아직 이제 시험을 가끔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알려주지 않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 읽어보고 나서 큰 소리를 읽게 되면 스스로 아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이걸 몇 번 겪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해가 안 됐을 때 낭독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미 파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이제 7, 8살 때 문자를 알아서 낭독을 할 때에도 그 전에 책을 읽어줬던 부모님이 책을 계속 읽어주시고 아이가 나중에 유창하게 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묵독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낭독을 병행하면 좋다. 심지어 성인도 좋다. 퇴고할 때나 이해되지 못할 때에 낭독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부터는 낭독이 정말 이 6세부터 11세 사이에 왜 중요한지, 왜 이 긴 시간 동안에 큰 소리로 부모가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낭독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2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부터 11세 사이의 독서력과 더 나아가 공부력까지 올려주는 낭독, 큰 소리로 낭독해야 되는 것,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 낭독이 정말 좋은 이유 2가지 중에 하나는 뇌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천대에서 했던 실험이거든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제 낭독을 시키는 경우와
묵독을 했던 경우를 이제 하면서 뇌를 측정해 봤어요. 했더니 묵독을 했을 때보다 낭독을 했을 때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그쪽 부위의 뇌를 많이 쓴다는 거죠.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 이제 측두엽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베르니케 영역을 다치게 되잖아요. 베르니케 실어증이라는 증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말은 유창하게 해요.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의미 없는 말을 매우 유창하게 합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통 뇌를 다쳤을 때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을 다치게 되면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주절거려요. 다시 말해서 베르니케 영역은 의미를 담당하는 우리의 언어의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인 거를 이제 알게 되겠죠. 브로카 영역은 이제 전두엽에 있는 부분인데요. 브로카 영역을 다치게 되면 브로카 실어증에 걸립니다. 브로카 실어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말을 엄청 더듬거립니다. 문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들으면 알겠어요. 그런데 말의 그 문장 구조가 되게 엉성해요. 떠듬거리면서 조합이 이상해요. 막 그 동사가 앞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다 조합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나 너무 더듬거리고 막 체계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브로카 영역에서는 우리 문법 체계, 언어의 규칙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규칙 같은 경우도 우리 브로카 영역에서 담당하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이제 문법을 공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이 브로카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모국어가 생기면 굳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법을 때려넣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영어 공부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낭독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천대에서 했던 연구 결과가 하면 낭독을 할 때 이 두 가지 영역이 훨씬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서 능력, 언어 능력을 촉진시키는데 묵독보다 낭독이 훨씬 더 초등학교 아이들은 좋다는 거를 이렇게 반증하는 거고, 그 묵독을 할 때보다 낭독을 할 때 저주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저주파는 집중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집중.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기억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 가장 초입부가 주의입니다. 주의, 집중. 그러니까 집중도 기억의 일부분으로 봐요. 당연하죠. 집중을 잘해야 기억을 잘하겠죠. 그게 뭐죠? 낭독을 할 때, 묵독을 할 때보다 더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묵독은 우리가 하이 발성이라고 묵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리가 약간 마음속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들리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낭독을 할 때 우리 이제 뇌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자극이 될 텐데, 독서는 청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아 때요. 영아 때 이 중이염을 알잖아요. 중이염이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하면 애가 언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독서도 못하게, 독서 능력도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이들이 중이염 걸린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님들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치료가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미국은 이게 좀 아직도 그 빈부격차가 심해요.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가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케어를 잘 못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을 그냥 놔둘 때가 있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언어 발달도 늦게 되고 독서 능력도 나중에 늦게 되는. 그 말은 뭐냐? 독서가 이 청각과 매우 밀접 관계가 있다는 거. 실제로 리듬을 잘 이렇게 아는 그 아이일수록 독해 능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낭독을 할 때 자극이 되는 거죠.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묵독을 할 때보다 낭독을 할 때 뇌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뇌를 더 많이 쓴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숙련된 독서가는 뇌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적게 씁니다. 적게 씁니다. 근데 어떻게 적게 쓰게 됐을까요? 많이 써서 적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특정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게 뇌가 변합니다. 뇌 해부학적 구조가 바뀌어요. 뇌가 가소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바뀌지 않고 특징이 되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하는 일에 최적화된 그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뇌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 일을 처리할 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뇌를 많이 써서 이걸 숙련시켜서 적게 쓰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그 영어 공부하시거나 어떤 공부하실 때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금방 하잖아요. 머리를 금방 쓰지 않아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책 예시를 들죠? 경제를 잘 모르신 분이 경제책을 읽으면 뇌를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휘황찬란합니다. 그 이해하려고. 근데 예, 고수들은 뇌가 별로, 왜냐면 뇌를 적게 써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게 썼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휘황찬란한 그 시간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적게 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6세부터 11세 아이들은, 초보 해독가들은 숙련된 독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뇌를 많이 쓸수록 좋아요. 뇌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낭독을 아주 매우 열심히 한 아이일수록 나중에 훨씬 더 묵독도 잘하게 됩니다. 결국적으로 독서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희 딸도 가끔 이제 수학 이제 틀린 거 갖고 오면, 그 수학을 틀린 게 아니라 말을 잘 독해가 안 돼서 틀린 경우가 되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은 쉬운데 말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언어 능력과 독서 능력이 수학 점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후반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의 어떤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완벽하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험이나 모든 그 테스트는 시험은 텍스트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시험 웬만하면 다 글로 읽잖아요. 기본 독해력이 좋을수록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특히 그게 어릴 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는 애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수학을 진짜 못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오히려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강의가 되게 길어지는데 그냥 달려보겠습니다. 난독증에 있는 아이들가 있습니다. 난독증에 있는 아이는 타고난 거거든요. 대부분 타고난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난독증. 왜냐면 난독증을 학습 부진화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그게 문제냐면은 난독증 아이는 난독증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학습 부진화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난독증을 학습 부진화라고 오인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 글자를 못 읽기 때문에. 글자가 못 읽으면 수학도 못 해요. 근데 아이가 글자를 보면은 글자를 순서대로 못 읽거나 문자가 음성으로 오는 속도가 늦어지거나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수리적 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글자를 읽지 못하는 거 하나만으로 초창기 때 수학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애가 언어도 못하는 것 같고 수학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공부를 천성적으로 못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독증인 아이는 글자만 제대로 못 읽는 거지 다른 능력에는 하등 지장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학습 부진화로 낙인시키면 그 아이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부진화는 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다른 수업이 필요합니다. 특별 수업이. 그거 난독증 수업이 아니에요. 난독증 아이들 그냥 글자만 못 읽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 글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면 금방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 낭독의 첫 번째 장점, 뇌의 변화, 뇌를 정말로
자극, 뇌를 더욱더 큰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가 뇌 발달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나중에 숙련된 독서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낭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나 교사가 같이 있어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6세부터 11세에 필요한 낭독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대가 연구의 대가예요. 대가들은 어떻게 대가가 되는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연구를 말콤 글래드웨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에릭슨의 결론 두 가지예요. 대가들은 어떻게 대가가 됐냐? 방대한 연구를 했지만 결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필요하다. 첫 번째, 노력하는 시간이 많았다. 남들보다 노력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 노력하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노력하는 질이 좋았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하는 양만 많아서는 대가가 되지 못했다. 양도 많아야 되지만 그 양이 되게 질적으로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의식적 연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좋아야 되냐? 예,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방법론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었을 때에 대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죠? 내가 초보자는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뭐가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만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되고, 메타인지가 높아질 때 빠르게 수정을 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가 글을 읽는데, 낭독을 안 하고 묵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의 독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몰라요. 제 장단컨대, 우리 결의의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학교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묵독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한글 수업 때는 낭독을 시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뭐 일일이 다 시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낭독을 몇 번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아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아이가 틀리는 게 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아이가 피드백을 안 주면 똑같은 걸 계속 틀려요. 언젠가는 알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말을 계속하게 되고 글도 계속 언젠가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피드백을 주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방법을 다 활용을 했거든요. 아이가 같이 낭독을 하면 틀린 게 있어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보 해독가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리와 문자를 제대로 연결시켜야 돼요. 또 불규칙성을 체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빨리 할 때 유창하게 될 수 있고, 유창할 때 다음 단계 독해까지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중간에 부모나 교사분이 피드백을 줄 때 빠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묵독을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낭독을 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에릭슨의 대가가 되는 방법과 일치가 되는 거죠. 많이도 해야 되지만 질도 중요하다. 그 질의 핵심은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건데 초보자는 그걸 자기가 제대로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게 틀렸어. 이건 잘하고 있어. 그걸 알 때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중요하죠. 많은 텍스트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아이들일수록 감정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최대한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글을 읽을 때 뭐를 잘못 읽고 있는지, 문자와 소리를 어떻게 잘못 연결시키고 있는지, 불규칙적인 것들을 얼마나 캐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음소 인지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낭독을 하는 거를 부모가 들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아이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제가 즉각적 피드백을 했더니 그때마다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적이 쭉 읽은 다음에 틀린 부분들을 나중에 복습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복습할 때 이런 글 쓰고 지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재밌게 게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되면 몇 번 알려주면 제가 알려준 거는 금방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가 이 어요를 있어요로 읽을 때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피드백을 줘서 금방 고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낭독의 두 번째는 뭐냐면 뇌 변화를 줘서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숙련된 독서가로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가로 자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가 빠르게 자기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독서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낭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6세부터 11세 아이들은 낭독을 하는 것이 정말 여러모로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로 낭독을 할 때 장기 기억으로 훨씬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풋보다 아웃풋으로 할 때 장기 기억으로 훨씬 많이 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의는 뭐 기억 강의까지는 안 하겠는데, 이것도 제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아이들에 필요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낭독은 아이의 공부뿐만 아니라 독서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매우 간단하고 효과는 매우 큰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